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간다. 즐거운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현대 사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모든 존재의 생사를 사법기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던 시대의 이야기였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복도에 서 있었고 그의 손목은 구속구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경비병들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절차였다. 슬프고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운명이었다. 처형을 지시한 자는 가까이 있었지만 직접 나서지 않고 그저 자신의 회중시계만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타인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자들이 아무런 공감도 없이 그곳에 있었다. 햇살에 시계의 유리가 번뜩였다. 남자는 그 빛을 가렸다. 한 생명이 끝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도래했고 이제 그의 머리는 처형인의 칼날 바로 아래에 놓였다. 처형까지의 시간을 꼼꼼히 헤아리던 자가 선언했다. 사형수, 존경받던 황제가 악의 소나기, 즉 마약에 빠져들었다고. 죽음을 앞둔 남자는 발언할 기회를 요구하며 이는 모함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외쳤다. 자신들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그러나 시간을 세던 자는 판결을 진행하며 법을 어긴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포했다. 아무도 다른 것을 고려하려 하지 않았고 구원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저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타인의 죽음은 당연하게도 자신들에게는 결코 그런 운명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며 필사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붙잡았다. 구속구가 풀리고 칼날은 그 유일한 목적을 달성했다. 군중은 마치 축제나 음악 공연을 즐기듯 환호와 함성으로 터져나왔다. 오직 한 젊은 여인만이 이 공허한 환희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유흥거리가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끔찍한 운명의 한 조각이었다. 방금 처형된 이는 단순한 평민이나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황제였다. 그리고 그녀는 비밀을 품고 있었다. 자신 또한 비슷한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비밀을. 공개 처형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비밀이었다. 이 비밀은 물리적인 무기 없이도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결국 소녀는 자신이 목격한 광경에서 아무런 만족도 찾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모든 법 위반자들은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그녀가 임파속을 헤치고 나갈 때 사람들은 방금 처형된 남자가 사실은 운이 좋았다고 수근거렸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겨졌다. 대공이 도착하기 전에 일이 처리된 것이 대공은 분명 죄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까지 처벌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최근 전쟁에서 대공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으로 칼핀스 왕의 목숨을 직접 끊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보통 그런 영향력 있는 자들은 최소한 외교적인 이유로라도 다른 군주들은 살려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사람들은 대공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음에 틀림없다고 수근거렸다.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모두가 전쟁이 끝났으니 대공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 말들은 소녀의 손에서 약초 바구니가 미끄러져 떨어지게 했다. 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즉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녀는 모두에게 알려진 존재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었다. 자신들의 눈이 잘못된 것인지, 저 사람이 정말 옆 동네에 사는 유명한 치유사인지 말이다. 한 남자가 외쳤다. 그녀 덕분에 더 이상 팔이 아프지 않다고. 그녀가 만든 약이 자신을 고쳤다고. 아이를 아는 여인 또한 치료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자신의 아이를 열병에서 구해준 치료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서둘러 자리를 뜰 때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 결과가 황제와 같을지라도 말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저 참고 견디면 된다고 다독였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은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오직 폐하를 돕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었다. 자신의 노력이 폐하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고 부지런히 폐하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안식처에 도착한 소녀는 조사를 계속 진행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서둘러 안으로 들어섰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이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직업은 위험했고 공교롭게도 그 치유사는 눈부신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독특한 머리카락과 희미한 초록빛 눈동자, 하얀 피부, 그리고 도톰한 입술을 가졌다. 집안의 비정상적인 고요함은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최근의 사건들을 고려하면 더욱 그랬다. 죽음의 그림자는 아마도 그녀의 생각 속에 오랫동안 머물 것 같았다. 모두가 처형을 구경하러 떠난 것 같았다. 마치 공개적인 구경거리나 오락처럼 여기면서 말이다. 건물의 깊은 공허함은 그녀를 불안하고 단절된 기분으로 만들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지체 없이 집으로 들어가도록 재촉했다. 일단 안에 들어가면 긴장을 풀고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문고리에 닿기 전 그녀의 손은 멈췄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그녀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포의 물결이 그녀를 덮쳤다. 침입자가 들어왔을까? 그럴 리가, 그녀는 생각했다. 문을 열어보려 했을 때 문이 단단히 잠겨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연히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 마음을 가다듬은 눈부신 치유사는 안으로 들어섰다. 잠긴 문은 아무도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논리는 사실이어야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착각하고 있었다. 창가에 앉아 잘생긴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준비한 약초 추출물들을 살펴보고 있었고 그녀는 그를 대공전하라고 불렀다. 그의 존재에 놀란 그녀는 그가 캐살의 칼 에르제트임을 알아보았다. 대공 본인이었다. 그가 그녀의 이름 아일린 알로드라고 부르자 그녀는 분명히 놀랐다. 그녀는 그가 왜 여기 있는지 물었지만 질문은 빠르게 바뀌었다. 그가 언제 돌아왔는지 궁금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것이 자신에게 할 말의 전부냐고. 젊은 여자는 즉시 무릎을 굽혀 인사했다. 그녀는 그의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더 적절한 순간에 축하를 전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공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수많은 잘못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 아일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어 설명을 요구했다. 순진한 척하며 그런 일은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는 반박하며 자신이 알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 치유사가 불법적인 혼합물을 제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심지어 정확한 물질이 아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선언했다. 소녀는 항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었고 그가 위협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하는 순간 그녀는 침묵했다. 한기가 방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남자는 그녀가 변명들이 진통제를 만들고 있었어요. 와 같은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국 내에서는 금지된 물질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범죄를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녀를 즉결 처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그녀의 약초 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졌다. 그러고 나서 그녀 자신도 바닥에 쓰러졌다. 남자는 주에 깊게 들었다. 아일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하는 것을, 임박한 죽음의 공포가 그녀를 너무나 철저히 압도하여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속삭였다. 그저 그를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도움은 병사들에게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이미 울고 있던 소녀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편과 다른 모든 마약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도가 결코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공은 그녀에게 몸을 숙였다. 그는 그녀의 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자신이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변해 있었다. 그는 소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사실 그녀를 겁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고 잠시 동안은 그저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녀의 안경을 벗기며 이 특별한 시점에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대공비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안경을 자신의 얼굴에 썼다. 그 남자는 자신과의 혼인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물었다. 젊은 여인은 눈앞의 매력적인 신사를 뚫어지라 응시했다. 그의 청혼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녀의 뺨은 붉게 물들었고 그의 말을 곱씹으며 애썼다. 이 순간은 마치 환각처럼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상상해낸 것이거나 그의 말을 오해한 것만 같았다. 비현실적인 느낌이 강렬했지만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그는 그런 유머를 즐기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그런 생각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의 진지함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그녀가 최소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승낙할 것이라 예상했고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제안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알고 있었기에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기꺼이 동의하며 오직 자비만을 간청하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소녀는 거절했다. 그녀는 그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이는 그를 다소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반응을 숨기면서도 그녀의 대답을 숙고하는 척했다. 그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물었다. 자신과 결혼하여 계속 사는 대신에 처형인의 칼날을 택하려는 것이냐고. 그녀는 자신의 의도가 그가 해석한 것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남자는 그녀의 거절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녀의 다른 선택지는 참수형이거나 어떤 역겨운 자에게 팔려가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돼지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 특정 단어들을 다시 말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소녀는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리 없다고 불신을 표하며 그의 보살핌은 단지 다른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이전에 그의 유모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선언 후 젊은 여인은 얼굴을 붉히며 입술을 깨물었다. 갑작스러운 당혹감에 휩싸인 그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분명히 말했다. 그가 여전히 자신을 그저 아이로 볼 뿐이며 게다가 그에게는 자신의 아이가 필요하다고. 후계자가 말이다. 그녀는 심지어 부적절한 행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아이를 갖기 위해, 그리고 그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결국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남자가 그녀의 뺨에 다시 손을 얹으며 말을 끊었기 때문에 미완으로 남았다. 그리고는 포옹하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놀라움 속에서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젊은 여인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비록 그녀가 진정으로 이 사람과의 육체적 친밀함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심지어 몸을 떨었고 손은 꽉 쥔 주먹이 되었다. 사실 나쁘지 않았다. 키스는 결국 즐거운 행위임이 드러났다. 그는 물러나기 전 그녀의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기까지 했고 그녀에게 숨 쉴 공간을 주었다. 그녀의 머리를 감싸지며 남자는 그녀의 경험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 익숙한 위압적인 시선을 유지한 채로 그녀가 이제 마침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였는지 물었다. 테세레이의 기사 로탄이라는 신사가 소녀의 안부를 물었다. 대공 전하께서 젊은 여인을 저택으로 모셔오라 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잘 익은 토마토처럼 붉어진 입술을 움켜쥐고 있었다.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을 곱씹으며 그녀의 기묘한 상태는 필연적으로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젊은 여인은 기사를 마주하고 대공께서 자신에게 청혼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알겠습니다. 라는 짧은 말로 답했고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이 간결한 문장이 그의 완전한 반응이라는 것이 너무나 짧아서 마치 이 결과가 완전히 예상된 일인 것처럼 소녀는 그의 놀라지 않는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사는 그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어떤 상황이었다면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과자를 건네며 제국이 아편과의 전쟁을 날마다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심각한 갈등이었고 대공 전하께서는 탈출구를 찾고 계셨다. 그리고 소녀를 대공비로 승격시킴으로써 그것을 발견하셨다. 이것이 그의 전반적인 요구사항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그것은 효과적인 해결책이었다. 그녀의 배경에 관해서는 그녀의 어머니가 사실 대공의 유모였다. 이 인연 때문에 그녀의 가족은 그에게 충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만약 지금 아일린이 처형된다면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해 그것은 상당한 오점을 남길 것이다. 그 남자의 명성에. 하지만 이 결혼 제안이 순전히 전략적 이익에 기반한 것이라면 다른 여자라도 그 자리는 쉽게 메울 수 있었을 테고 사랑 없는 결혼은 그녀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 기사는 상황이 어떻든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애초에 그녀가 불법 약물에 얽히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물었다. 젊은 여인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대공 전하를 섬기는 것이었다고 진실을 털어놓았다. 어쨌든 그는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도움을 주었으니까. 전쟁 중에는 강력한 진통제가 절실히 필요했다. 소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아편을 소지한 사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물었다. 기사는 그게 이상했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가 아편을 구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았다면 말이다. 사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아편을 구하고 있다고 짐작했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속았거나 어쩌면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럼에도 그는 대공 전하께서 그녀를 위해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확언했다. 비록 큰 어려움이 될지라도 그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어도 잠시 생각할 시간이 말이다. 그녀는 자신의 요청이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기사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분명 대공 전하께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고. 상당한 골칫거리를 말이다. 그녀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그들은 그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사의 태도는 갑자기 변하여 더욱 냉담하고 싸늘해졌다. 그리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그에게서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 변화는 바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그러자 기사는 즉시 평소의 활기차고 침착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날 그가 그녀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이 그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젊은 여인의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았고 그녀는 그들이 모두 잘 지내는지 물었다. 그들 각자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모든 사람의 안부를 일일이 물었다. 기사는 모두 건강하다고 확인해 주었고 디에고가 그들에게 봉제토끼를 선물했다고 덧붙였다. 기념으로 말이다. 그 사이 어느덧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남자는 자신의 서재에 남아 공책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치료사의 주석을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그의 얼굴은 다시 흐려졌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예상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자신의 시계를 흘끗 보며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가 언급한 특정 인물은 모호했지만 말이다.
젊은 여인과 대공의 첫 만남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꽤 단순했다. 그녀가 어린아이였을 때 길을 잃고 울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엄마를 찾으며 말이다. 낯선 사람이 그녀의 길을 가로막고 유모의 아이인 릴리인지 물었다. 세련되고 귀족적인 분위기를 가진 남자는 릴리가 단지 애칭인지 물었다. 아니면 본명인지 말이다. 흐느낌 사이로 소녀는 그것이 자신의 완전한 이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금 헤어진 바로 그 엄마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고. 그저 엄마라는 말만으로도 소녀는 더욱 깊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디에서도 엄마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완전히 겁에 질린 채 말이다. 자제할 수 없었던 그녀는 갑자기 앞으로 몸을 던져 거의 남자의 품으로 곧장 뛰어들다시피 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그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정도였다. 그의 옆에 있던 경비병들은 막 개입하려던 참이었다. 이미 움직이고 있었지만 남자는 손짓 한 번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어린아이는 그의 품에 안겨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흐느껴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떠나지 말고 남아달라고 간청했다. 너무나도 솔직한 그녀의 말은 듣는 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어쨌든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품에 몸을 던져 통제할 수 없이 울고 있었다. 아일린은 이어서 아름다운 꽃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엄마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어린 소녀가 정말 운이 좋다고 말했다. 그녀의 엄마도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그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소녀의 괴로움을 어느 정도 덜어주었다. 남자가 자신의 엄마를 알고 있고 엄마도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자는 소녀를 품에 안고 그와 함께 갈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엄마를 찾으러 말이다. 그녀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성숙한 여인은 대공과의 첫 만남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회상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그의 품에 몸을 던졌고 그 특정 시점에서 대공 전하는 그저 아주 어린 왕자였을 뿐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녀는 대신 로안경을 찾아가는 것이 더 현명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었을지 생각에 잠겼다. 동시에 그날 어머니의 충고가 뇌리를 스쳤다.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안경을 조심스럽게 씌워주며 이 조언을 건넸던 것이다. 에일린,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잘 들어라, 여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에일린 알로드는 절대로 황태자에게 수치를 안겨서는 안 된다고. 그들의 가문은 오직 황태자 전하를 섬기기 위함이었으니까. 내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이 진실을 절대 잊지 마라. 젊은 여인은 진정으로 잊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이 기억 속에서 그녀는 내면의 혼란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그는 번성하는 RSS의 대공이자 존경받는 최고 사령관이었다. 왕관을 둘러싼 다툼 속에서 그는 직접 자신의 유일한 형제를 왕위에 올렸다. 그는 단순히 칭호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고귀함과 위엄을 지닌 놀라운 인물이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보는 이들을 경외심에 휩싸이게 했지만 그녀는 의문을 품었다. 평범한 소녀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어떻게 그의 대공비가 될 수 있을까?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머니는 분명히 상황을 간과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저 배우자가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저명한 남자의 배우자가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적절하게 느껴졌고 마치 대공 전하의 존경받는 명성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짚고 벌떡 일어섰다. 다른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녀는 당장 해야 할 일이 떠올랐다. 이 결혼에 동의하지 않고 처형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을 혼자서 찾아내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 보였다. 밖은 이미 황혼이 지고 어둠이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젊은 여인이 떠나기로 결심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목적지를 확신하지 못했지만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소녀들조차 그녀를 주시했다. 그녀는 꽤 독특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그 결과 그들은 심지어 그렇게 매력적인 젊은 남자가 자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난 지 꼬박 7일이 되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따라서 그녀는 그가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재정과 내기에 관해서는 그녀는 대공이 수도로 귀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개선문 건립이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다는 것도. 아버지는 자신의 엄청난 행운을 언급하며 그것을 기적적인 일이라고 선언했다. 왜냐하면 그는 대박을 터뜨릴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갑자기 일어서서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여인은 그의 의도를 묻고 싶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사라졌다. 그녀는 그가 대공에게 직접 갔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금을 받았다면 그는 분명 뭔가 보답으로 내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남은 금액을 회수하고 적어도 그만큼은 갚아야 했다. 그녀는 절대로 대공 전하에게 더 이상의 불편을 끼칠 수 없었다. 하지만 소녀는 걷는 내내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 뒤에서 나타난 두 남자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들은 그녀의 모자를 낚아챘다. 그로 인해 그녀의 머리카락이 감춰진 곳에서 풀려났다. 그녀는 그들의 의도를 묻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러는지 물으려는데 남자들은 자기들끼리 대화했다. 이 소년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아챘다고 말하며. 그리고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 이 소년은 소녀였다. 그들은 그녀의 외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 우울함과 어울리지 않는 앞머리를 지적했다. 그의 동료가 그녀에게서 소녀의 모습을 알아차렸다는 것이 놀랍군.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곧장 다가오기 시작하며 그녀가 매력적인 젊은 아가씨라고 선언했다. 분명히 자신들을 위해 이곳에 왔을 것이라고 그녀의 몸매에 대해 저속한 말을 내뱉으며 처음에는 그녀를 매력 없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때 누군가 나타나 그녀가 쓰러지는 것을 막았다.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붙잡으며 에일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야 이 역겨운 냄새의 근원을 알겠군. 젊은 여인은 그 목소리가 자신의 뒤에서 들려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몸을 돌려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위협적이고 거대하며 위험한 기운을 내뿜는 붉은 머리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그 악취가 바보 같은 무리에게서 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그를 본 순간 세 남자 모두 놀란 토끼처럼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물러나기 시작했다. 이미 그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했음을 감지했다. 그 남자는 야수처럼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듯했다. 내 손에 들어온 것이 불운한 줄 알아라. 여성을 희롱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란 없다. 방금 그가 구해준 젊은 여인이 뜻밖에도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바로 앞서 언급되었던 디에고 경이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런 곳에서 그녀를 만나다니 그는 완전히 놀랐고 아일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를 알아본 순간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이 여인은 대공의 기사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그 음탕한 사내들은 덩치 큰 남자가 한눈을 판 틈을 타 기회를 잡았다. 그들은 둘 다 최대한 빨리 도망쳤다. 디에고는 그녀를 더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는 그녀가 왜 이토록 위험한 곳에 혼자 있는지 의아해했다. 늦은 시간이었으니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맥주를 주문하고 그녀에게 진정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재촉했다. 그는 그 비열한 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자 젊은 여인은 디에고에게 물었다. 그 자신은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말이다.
이곳은 결코 평판 좋은 곳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여자들과 술,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는 그녀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어색하게 자신을 가리켰다. 그녀의 질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흥분하며 말했다. 아일린 아가씨가 혹시라도 부적절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그는 공무 때문에 와 있었다고. 그녀는 그들 뒤에 있는 예능인을 가리켰다. 가슴이 부분적으로 드러난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가 임무 중일 수 있냐고 물었다. 디에고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무슨 말을 해도 이상하게 들릴 거라고. 정말 창피하군, 그는 생각했다. 아일린은 그의 낮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얼거림을 알아채고 물었다. 남자는 실수로 나온 말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러자 젊은 여인은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질문이 있었다. 혹시 그의 아버지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아버지가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조사하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디에고는 대화를 돌렸다. 그의 생각에는 젊은 여인이 음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말이다. 그는 핫초코나 꿀을 넣은 따뜻한 우유를 권하기 시작했다. 그때 젊은 여인은 깨달았다. 그가 일부러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일린은 이미 그녀 앞에 놓여있던 머그잔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소란 피우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디에고는 그 머그잔에 맥주가 들어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하고 거의 한 번에 마셔버렸다. 그는 아일린 아가씨가 정말 성숙해졌다고 말했다. 이제는 술까지 마시다니 말이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행동했고 음료를 다 마신 후 그 남자를 마주보며 정말 그에게 질문이 있다고 단언했다. 갑작스러운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채 그녀는 아버지의 행방에 대한 질문을 되풀이했다. 아일린은 그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디에고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다음 행동을 망설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그는 젊은 여인 뒤에서 구원을 발견했다. 뜻밖에도 그녀 뒤에 나타난 대공이었다. 대공은 디에고가 그녀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젊은 여인은 그 남자에게로 돌아섰고 그는 웃으며 그녀가 화를 낼 작정이라면 그 화는 기사가 아닌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즉시 신선한 비스킷을 내오게 하고 지금 당장은 차를 내어줄 수 없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녀는 이미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일 때 나타나는 최악의 순간을 택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마주했다. 약간 취한 상태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사방으로 삐쳐 있었다. 젊은 여인은 그가 자신을 한심하게 여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의 눈을 마주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갑작스러운 굴욕감이 그녀를 휩쓸었다. 그는 다시 그 위압적인 표정을 지었다. 젊은 여인은 즉시 대공 전하에게 무언가를 해명하려 말을 걸었다. 그녀는 막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를 올려다본 순간 주저했다. 갑자기 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하지만 그 표정은 그의 얼굴에서 빠르게 사라졌고 그는 즉시 미소로 불길한 분위기를 녹여버렸다. 그녀가 먹는 것보다 대화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그는 비스킷에 손을 뻗어 하나를 집어 부드럽게 그녀의 입에 넣어주었다. 먹으라고 지시하면서 말이다. 아일린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생각하며 씹기 시작했다. 그의 위협적인 모습이 떠올라 쿠키는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강렬한 시선은 마치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그가 입가에 묻은 부스러기를 떼어주려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혼자 할 수 있다고 고집했고 대공은 그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절대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그는 그녀가 완전히 편안하게 느끼기를 원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물리적으로 해칠 거라고 걱정한 적은 없었다.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의 기묘한 표정과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들이었다. 그녀를 더욱 놀라게 하려는 듯 그는 그가 그녀에게 강요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키스일 거라고 말했다. 이 선언은 그녀를 경악시켰고 그는 갑자기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제야 그녀는 그가 자신과 결혼하려 한다는 의도를 떠올렸다. 그녀는 움찔하며 시선을 떨구고 그가 정말로 결혼할 계획인지 물었다. 자신과 같은 사람, 아니, 정확히는 자신과 말이다. 그는 그녀의 회의적인 태도에 당황스러움을 표하며 심지어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하며 그의 태도가 파병 전에는 달랐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큰 변화가 왜 그에게서 일어난 것 같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7년은 그런 변화를 겪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이 사실에 소녀는 경악했다. 그녀는 심지어 전쟁 자체는 3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7년이 아니라. 그는 아무런 말 없이 그저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시선은 너무 강렬해서 그녀는 결국 시선을 피하며 얼굴을 붉혔고 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결혼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답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그녀가 개발한 모르핀이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용도는 훨씬 더 광범위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그 남자가 과연 집중하고 있는지였다. 왜냐하면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고 대화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다. 그리고는 그녀가 그들의 키스를 단순히 즐기지 않았는지 물었다. 당신은 그 느낌을 알 것이다. 중요한 것을 전달하려 할 때 어쩌면 전 병력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대화가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말이다.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지는, 게다가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대공 본인이었다는 점도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운 남자였다. 그녀가 정말로 불쾌하게 느꼈을 리가 있을까? 특히 그가 그녀의 은밀한 짝사랑 상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환상 속에서 꿈꿔왔던 남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년 동안 그녀는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싶어 했다.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그것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꿈속에서 반복되는 환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은 그것을 즐겼다는 진실을 고백할 수 없었다. 수년 동안 그를 향한 마음을 품어왔다는 것을. 사실 그녀가 취한 모든 행동은, 그 약의 개발, 결혼에 대한 그녀의 저항, 이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 어떤 것도 임의적이지 않았기에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순전히 애정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고백은 그저 방해가 될 뿐이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귀족으로 태어났거나 어쩌면 더 부유하고 아름다웠다면 그때는 감정을 터뜨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평민이었기에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소녀는 그 키스가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불쾌했다. 남자는 그녀의 턱 아래에 손을 댔고 부드럽게 그녀의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짓말을 할 때 눈을 감지 말라는 그의 이전 경고가 떠올랐다. 아일린은 그를 밀어내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저 첫 키스였을 뿐이라고. 그것이 그녀의 당황스러움과 어색함의 원인이었다. 이것은 그에게서 웃음만 자아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만큼 그녀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난스럽게 그는 그녀가 익숙하지 않다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하면 된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재빨리 입을 틀어막았다. 방금 쿠키를 먹었다며 절대 안 된다고 거의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쳤다. 게다가 맥주까지 마셨으니 절대 키스하려 들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들을 기미도 없이 이미 손을 그녀에게 뻗고 있었다. 그녀가 저항하자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신 쪽으로 돌려 목에 입을 맞췄다. 그의 손길에 그녀는 몸서리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젊은 여인은 이미 기분이 꽤 이상하다고 말하며 그에게 멈춰달라고 나지막이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우선 그는 꽤 무거웠다.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애무는 너무나 황홀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아일린의 허리에 닿으려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멈추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그의 가슴을 부드럽게 밀었다. 그를 밀어내려고.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다. 채사레는 다음날 젊은 여인을 궁전으로 초대할 의향을 밝혔다. 그는 말을 이어가기 전에 아름다운 아가씨의 손에 부드럽게 키스한 후 설명을 덧붙였다.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가 열릴 것이며 그녀가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직접 축하를 전해달라고. 그는 그녀가 참석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하며 나중에 그녀의 도착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디에고는 젊은 여인을 그녀의 거처까지 바래다 주었고 마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하필이면 이런 장소에서 그녀를 만나다니 불공평하다고 투덜거렸다. 이 임무는 자신에게가 아니라 로담에게 주어졌어야 했다. 결국 그는 아일린과 꽤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적절한 환경에서 그녀를 우연히 만나다니 꽤 불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공에게 돌아가면 디에고는 그에게 알릴 계획이었다. 아일린 아가씨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그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었다. 그는 말을 끝맺을 수 없었다. 아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의해 말이 끊겼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외치며 도움을 간청하는 목소리. 아일린의 아버지인 듯했다. 그녀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디에고의 다리에 매달려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일린이 아버지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디에고 경의 다리를 붙잡은 채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갇혔는지 물었다. 애초에 이런 끔찍한 장소에 갇혔는지, 그리고 암울한 주변 환경을 보며 그 안에서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다. 하지만 기사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권한이 없었다. 게다가 그 자리에 있던 대공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얼굴에서 피를 닦아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디에고에게 다시는 아일린에게 맥주를 따라주지 말라고 알렸다.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자 금발의 그 남자는 진정으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그럴 만도 했다. 채사레는 디에고에게 그녀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주류를 숨기라고 지시했다. 기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는 이어서 남작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머리를 더 가까이 잡아당기며 더 팔 것이 있는지 물었다. 디에고는 남작이 자유를 간청하며 아일린을 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맹세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대공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작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다. 디에고는 자신의 주군이 진정으로 끔찍한 광경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느꼈다. 그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 반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이 칼핀 왕국을 성공적으로 정복했을 때 그 왕국의 군주가 직접 패배를 인정하며 군주는 칼핀 왕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승리한 제국의 속국이 되었다고 선포했다. 로텐 경과 디에고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대공이 갑자기 이미 7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이어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불길하고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채사레는 숨쉬기 힘들어했다. 엎드린 군주는 그를 마주한 채 불안하게 시선을 돌렸다. 대공은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었고 그럴 만도 했다. 그는 단순히 왕국만을 차지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니 왕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다. 목에 칼날이 닿자 늙은 왕은 필사적으로 자비를 빌었다. 그는 이미 복종했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왕국이 조공국이 되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간청은 헛수고였다. 얼마 후 그의 목은 잘려나갔다. 채사레는 어떤 애원에도 꿈쩍하지 않고 요지부동이었다. 떠나는 길에 로딘경이 말했다. 대공께서 왕을 살려두셨다면 어떤 식으로든 쓸모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목숨을 끊으신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일린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며 두 사람을 놀라게 했다. 돌아가자마자 로딘은 아일린 아가씨가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냐고 물었다. 대공은 그러나 그 영향은 중요치 않다고 대답하며 이 결과가 더 낫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이 단두대에 오르는 것보다야. 그가 앞으로 나아가자 그의 뒤로 질문이 날아들었다. 누가 감히 아가씨에게 그런 운명을 안겨주겠습니까? 대공은 그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며 다른 더 중요한 문제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지막이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덧붙였다. 이것이 그의 현재 무자비함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그저 변화를 지켜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일린은 광장에서 군중 속에 섞여 승리 행렬을 보기 위해 나섰다. 인파는 너무나 거대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녀의 작은 키 때문에 억지로 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멀리서는 시야가 가려졌을 것이기에 그녀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탁 트인 시야로 그녀는 대공보다 앞서 행진하는 기사들의 대열을 보았다. 전사들과 수많은 다른 이들도 함께였다. 한쪽에서는 악사들이 축하의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다. 군중은 일제히 노래를 불렀고 떠들썩하게 환호했다. 젊은 여인 역시 그 광경에 매료되었다. 대공과 돌아온 모든 생존 전사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가장 열렬한 환호는 대공 자신에게 터져나왔다. 그가 모인 군중 사이를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에게 꽃을 뿌리고 축하를 건네며 그의 이름을 외쳤다. 채사레는 화려한 의상을 걸치고 정말 위풍당당해 보였다. 수많은 귀한 장신구로 치장되어 있었다. 그는 힘과 위엄을 동시에 풍겼다. 그럼에도 수천 명의 군중 속에서 그의 눈은 오직 아일린만을 찾아냈다. 그에게 그녀는 다른 모든 이들과는 달랐다. 그녀 또한 그를 바라보며 그의 빛나는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다. 동시에 채사레는 꽃을 받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에게 꽃을 건넨 어린 소녀가 내민 손에서 그 아이는 다른 이들의 풍성한 꽃다발과는 달리 오직 한 송이의 꽃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기억을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다. 마치 그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전쟁 내내 수백 명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앗아갔던 그동안 아일린은 막 떠나려던 참이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몸을 돌렸다. 채살의 대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 소라는 그녀를 즉시 멈춰 세웠다. 이쪽으로 오고 계셔. 사람들이 외치며 모두에게 길을 비키고 옆으로 물러나라고 재촉했다. 마치 그가 그녀 바로 뒤에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그는 이미 그녀 뒤에 서 있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꽃을 내밀었다. 그녀가 놀라지 말라고 말하며
이 행동은 전적으로 그녀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 서 있었다. 거대한 군중 속에서 군중은 완전히 놀라움에 찬 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태양이 뒤에서 대공을 비추는 것 같았다. 그의 평소 모습보다 훨씬 더 눈에 띄게 만들었다. 기사들이 군중 속에 숨어 의도적으로 통로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군중이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다. 그녀는 모든 말을 들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녀의 신분을 물었다. 그에게서 백합을 받을 만한 여인이라니. 동시에 행렬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기부인이 있었다. 대로 위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우아한 금발 여인이 궁전 발코니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대공이 아일린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야기 속 아일린의 역할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였다. 한편 대공이 젊은 여인에게 다가간 후에도 아일린은 여전히 무도의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의 하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방안을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아일린은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했다. 하지만 정작 아일린은 다리를 접어 앉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참석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관심도 받고 싶지 않았다. 하녀는 적어도 아가씨의 머리라도 손질해 드려도 될지 물었다. 어쨌든 머리 모양은 드레스 다음으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두 번째 세부 사항이었다. 하지만 소녀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그 남자의 행동을 숙고하는데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엄청난 관심을 끌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다. 젊은 여인은 한때 자신의 기쁨을 나누었던 어머니를 떠올렸다. 대공의 가정교사로 일하며 그를 지지했던 것에 대한 기쁨을, 그리고 딸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 남자를 도우라고 촉구했던 어머니를. 아일린은 어머니의 모든 말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조언을 흡수했다. 그 특별한 날, 어머니는 자신의 표현대로 숨기기 위해 항상 안경을 쓰라고 조언했었다. 딸의 매력 없는 눈을. 그때 아일린은 결심했다. 그녀는 하녀에게 어떤 보석도 원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하녀는 거의 움찔했다. 보석이요? 대신 평소와 달리 엄숙한 표정으로. 소녀는 그 여인의 도움을 받아 드레스를 입는 것을 요청할 뿐이었다. 성벽 안에서는 기부인들이 대공이 다가갔던 그 여인에 대해 수근거렸다. 광장에서는 그녀가 새로운 대공비가 될 운명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그녀가 엄청나게 아름답고 귀족 출신이라는 소문이. 막 도착한 아일린은 이야기들을 엿듣고 더욱 낙담했다. 그녀는 자신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귀족 혈통 출신도 아니었다. 심지어 자신의 존재가 적절한지 의문을 품었다. 그녀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왜냐하면 장식 없이도 그저 단순한 무도회복을 입었을 뿐인데도 그녀는 숨막히게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을 다그쳐 그 자리에 참석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대공 자신이 초대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깊은 존경과 애정을 품고 있었고 참석해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 그녀의 의도는 그에게 인사하고 떠나는 것이었지만 생각에 잠겨 다른 기부인과 부딪혔을 때 알아차리지 못했다. 충돌을 인지한 순간 그녀는 즉시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 사과하려 서둘렀다. 그 여인은 바로 이전에 광장에서 행렬을 지켜보았던 그 여인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인이 정말 엘론드 영예가 맞는지 물었다. 소녀는 그녀를 알아보는 듯했다. 어쨌든 신문들은 폐하의 약혼에 대해 보도했었다. 파르벨린이 공작의 딸과의 그녀와 약제사는 또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도 대화했었다. 그 여인이 한때 다른 사람과 약혼했었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소문은 이 놀라운 여인이 원래 대공 자신과 약혼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오르넬라 폰 파르벨리니는
이제 현 황제와 약혼한 상태였다. 그녀를 직접 보자. 아일린은 놀라움과 동시에 그녀의 놀라운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녹색 눈의 금발 여인, 절대적인 사랑스러움의 화신이 그녀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평범한 출신의 보잘것없는 소녀에게 그렇게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야 젊은 여인은 자신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인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기회는 사라졌다. 그녀는 그 영의 본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에 의해 말을 가로채었다. 그녀를 발견하고 대화하기 위해 달려온 그 영예는 그 후 그녀를 칭찬으로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녀가 트레이온 제국의 백합으로 알려진 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그녀의 아름다움이 진정으로 예외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백합이라는 말을 듣자 젊은 여성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대공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그가 자신을 릴리라고 부르며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던 때였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별명이 진정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오르넬라 영예에게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에일린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모여있던 여성들은 결국 가까이에 있던 또 다른 젊은 여성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오르넬라에게 그녀의 정체를 묻기 시작했다. 오르넬라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이 여성이 바로 그 여자라고 즉시 선언했다. 그날 일찍 대공이 광장에서 말을 걸었던 에일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어떤 시선도 피하고 싶었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버렸다. 모든 사람 앞에서 여성들은 부채를 들어 올리고 그녀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떠도는 소문보다 덜 아름다워 보인다고 평하면서.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오르넬라가 다시 한번 끼어들며 여성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은 깊은 무례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주로 대공 자신에게 향한 것이라고. 그녀는 대공 전하가 단지 자비로운 분이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젊은 엘로드 영예는 그저 그의 후원을 받는 이들 중 한 명일 뿐이라고. 그녀는 눈에 띄게 괴로워하며 그들의 발언을 통해 여성들이 무엇보다도 대공에 대해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르넬라는 심지어 그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에일린은 그저 말문이 막혔다. 여성들은 당연히 그녀의 말을 따랐고 즉시 사과하기 시작했다. 후원이라는 개념조차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오르넬라 영예를 보며 젊은 여성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사적인 정보였어야 할 것을 누설하더니 이내 자신을 변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도 에일린은 로팅경이 그녀를 찾으러 도착했을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신사는 몸을 숙여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오랫동안 그녀를 찾고 있었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 그와 동행해야 한다고. 젊은 여성은 공주에게 마지막으로 무릎을 굽혀 인사하고 그날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으니 나중에 다시 만나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들 뒤에 있던 여성들은 또 다른 이야기 거리를 찾은 듯했다. 특히 대공의 개인 기사가 에일린을 위해 특별히 왔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멀어져서 들리지 않게 되자마자 여성들은 추측하기 시작했다. 왜 대공의 기사가 직접 엘로드 영예를 데리러 왔을까? 그들은 단순한 후원 이상의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공이 그저 시종을 보내 그녀를 동행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인파를 헤치고 나아가면서 젊은 여성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에 안도감을 느꼈다. 드디어 대화할 상대를 찾은 것이다. 로탄경은 처음에는 그녀의 참석 자체에 감사함을 표했고 행사장까지 오는 길이 어렵지 않았는지 정중하게 물었다. 로탄은 원래 자신이 직접 그녀를 동행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젊은 여성은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대공 전하께서 모든 준비를 직접 챙겨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또한 대공 전하께서 심지어 자신의 준비를 돕기 위해 시종을 보내주셨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에일리는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약간의 후회를 품고 있었다. 의상에 대한 도움을 거절했던 것에 대해 그녀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이렇게 꾸밈없는 옷차림으로 눈에 띄는 것이. 하지만 로탄경은 대답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디에고가 로탄 뒤에 나타나 만약 다른 옷을 선택했더라면 훨씬 더 큰 주목을 받았을 것이라고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디에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만약 모든 신사들이 그녀에게 지나치게 매료되었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동시에 젊은 여성은 그들의 참석을 예상했었기에 미셀 영예와 세니온 경에 대해 물었다. 디에고는 그들의 참석 여부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말하며 에일린이 그들의 동행을 그토록 바란다면 차 모임을 주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에고는 이어서 자신이 새로 얻은 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 토끼가 에일린을 강하게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다. 그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했지만 기사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제복을 입은 신사들 무리가 그녀의 도착을 반겼다. 짧은 인사를 나눈 후 로탄경이 그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다. 로탄이 그녀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자 그녀는 자신의 댄스카드에 빈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펼쳐본 주된 동기는 호기심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약간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놀란 이유는 첫 번째 칸이 완전히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 이상했지만 그녀의 주인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기사가 미소를 지으며 온실에 도착했다고 그녀에게 알렸다. 그는 최근 정원에 수많은 새로운 식물 표본들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연구에 귀중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도회 축제에 다시 합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선을 돌리며 그녀가 원하는 만큼 그곳에 머물러도 좋다고 안심시켰다.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속도로 탐험하라고 격려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귀갓길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젊은 여성은 그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온실 자체가 상당한 변화를 겪었기에 재빨리 그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전 방문 이후로 하지만 구석구석마다 여전히 수많은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리게 했다. 대공 전하도 꽤 어렸던 시절의 말이다. 그것은 그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녀가 모든 여가 시간을 바로 이 온실에 바쳤던 것은 그녀의 영혼을 위한 안식처로 변모하여 모든 짐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연약한 몸을 짓누르던 그리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의 나날들은 이제 단순한 추억에 불과했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깊은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다. 깊은 향수에 젖어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사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곳이 여전히 그녀의 영혼에 위안을 주는지 물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 장소에 상당한 시간 동안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이 론의 말 뒤에 숨겨진 의미였다. 대공이 아일린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그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알렸다. 그 신사는 그녀에게 가장 빛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젊은 여성은 다른 어떤 존재도 예상하지 못했고 특히 대공 본인은 더욱이 그러했다. 온 무도회가 그를 기리기 위해 열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부담 없는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마치 이곳이 정확히 그의 정당한 자리인 것처럼 그가 진정으로 이곳에 속한 것처럼 말이다.
그의 승리를 축하하는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아일린은 그의 예상치 못한 존재감에 매료되었다. 이 장소에 나타난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 이유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그가 그녀를 손님으로 정식으로 환영했는데도 그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침내 그녀는 도착했을 때 하려던 행동을 했다. 그녀는 대공에게 커튼실을 하고 그의 승리에 대해 정식으로 축하를 전했다. 그리고 무사 귀환에 대해서도 젊은 여성이 그의 눈을 마주치기 위해 시선을 들었을 때 그는 더욱 환하게 빛나는 듯 보였다. 마치 그녀의 감정이 그에게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다른 수천 명의 찬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그는 그녀의 인사에 답했다. 그리고 그녀의 축하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그녀는 즉시 얼굴을 붉히며 안경을 고쳐 쓰고 불안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이 만남에서 그녀는 그런 공식적인 교류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적절하게 행동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신 그 신사는 그저 그녀를 칭찬했다. 그리고 그녀가 여전히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종이 조각에 손을 뻗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빚진 춤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길에 젊은 여성의 심장이 거의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리고 남자가 문서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자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과정 내내 완전히 훌륭해 보였다. 그가 글쓰기를 마치자 그는 작은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행동에 흥미를 느낀 젊은 여성은 종이가 다시 손에 들어오자마자 새겨진 글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이름이 맨 꼭대기에 새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것을 본 소녀는 굳어버렸고 대공은 걱정하며 그녀가 괜찮은지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춤 신청에 깜짝 놀랐다고. 그녀는 불편하다고 말했다. 춤을 잘 추지 못하고 서툴렀기 때문이라고.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남자는 그녀의 걱정을 덜어주려 했다. 그는 곧바로 그녀의 말을 자르고 미소 지으며 자신을 가리켰다. 누가 그녀에게 처음 춤 스텝을 가르쳐줬는지 굳이 묻는 듯한 질문을 했다. 소녀는 그가 자신의 첫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심지어 꿈인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발을 헛디디기까지 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녀가 소중히 간직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고 그 또한 잊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춤을 가르쳐줬던 것을 기억했고 아일린의 얼굴이 환해지곤 했던 것도 기억했다. 그가 무도회장으로 춤을 추러 가자고 말할 때마다 그가 파트너로 있어주는 한 몇 시간이고 춤을 출 준비가 되어온 마음을 다했다. 그는 늘 그녀에게 다정하고 친절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이 춤 연습을 알게 되자 딸이 대공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못마땅해했다. 그녀는 소녀에게 꾸짖고 소리치며 아일린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머니의 눈에는 아일린은 그의 관심 한순간도 받을 가치가 없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춤을 신청했을 때 그녀는 떠올렸다. 자신의 분수에 대한 어머니의 가르침과 자신 같은 신부는 그런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남자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만졌다. 그리고 그녀가 왜 괴로워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얼굴을 피하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안했다. 대공께서 무도회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모두가 분명히 그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녀는 자신이 그저 그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남자는 시간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왜 그중 일부를 온실을 산책하는데 할애해서는 안 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식물 표본들이 도착했고 그는 그것들을 보고 싶어 했다. 게다가 소녀 자신도 꽤 오랫동안 오지 않았다. 그는 예전처럼 그들이 익숙한 길을 나란히 거닐기를 원했다.
소녀는 두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그가 식물에 진심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왠지 모르게 짐작했지만 그들이 계속 걸어가면서 아일린은 그가 선물했던 백합을 떠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또한 부적절한 옷차림에 대해 사과하며 그저 축하 인사를 하러 왔을 뿐인데 일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옷차림으로 춤추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리 알았더라면 그들의 대화는 피어있는 관목 때문에 중단되었다. 그녀는 책 사파에서 본 것을 알아보고는 그 식물로 달려갔다. 이 꽃은 강력한 치료 효능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그 꽃이 잘린 머리를 닮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덧붙였다. 피를 멈추게 하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불길한 징조로 간주되었다. 남자는 그녀가 스스로 머리를 떨구는 꽃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물었다. 전설에 따르면 다소 섬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녀는 주로 독특한 치유 능력 때문에 흥미롭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갑자기 대공이 꽃을 움켜쥐고 그것들을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소녀는 정말로 깜짝 놀랐다. 그녀는 가깝게 외쳤다. 그가 무엇을 왜 하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만지고 그 식물이 매우 연약했기 때문에 멈추라고 간청했다. 그제서야 남자는 식물을 놓아주었고 소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왜 그가 갑자기 그것들을 훼손하기 시작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대공은 곧바로 사과하며 요즘 몸이 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젊은 여인은 그에게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별일 아니라며 그녀의 걱정을 일축했다. 그는 어쩌면 그녀가 최근 붙잡힐 뻔했던 일과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일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소녀는 그가 전에는 그렇게 충동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칼핀 사건 때도 아니었다.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더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한 달 안에 결혼식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비록 그가 더 이른 날짜를 원했지만 말이다. 그녀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하며 분명 다른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대공이 이미 자신을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결혼만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 남자는 갑자기 그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이린을 재빨리 품에 끌어안았다. 그녀의 말은 중요치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포옹 그 이상이었다. 이 행동으로 그는 자신을 노리고 온 습격자들로부터 아이린을 보호했다. 그는 불량배 무리를 발견하고도 침착함을 유지한 채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는 젊은 여인에게 잠시 눈을 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다가올 일들로부터 시선을 돌리라고. 한편 기사들은 모두 대공의 명령에 따라 온실 근처가 아닌 무도회장에 있었다. 정확히는 2명이 있었지만 1명은 자리에 없었다. 그 사람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곧바로 아이린 아가씨의 행방을 물었다. 그녀는 테세레이 기사단의 미셀이었다. 그녀는 아이린과 춤을 추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듯했다. 디에고는 그저 그녀를 비웃으며 아무도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고. 당연히 그녀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되받아쳤다. 이어서 로타는 자신이 함께 오기로 되어 있던 세논의 행방을 물었다. 그녀는 그가 그날 아마도 자리에 없을 거라고 설명했고 그 시점에서 그들의 대화는 멈췄다.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막 도착한 미셀은 자신 앞에 펼쳐지는 끔찍한 광경에 경악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어리둥절했지만 문이 격렬하게 열리며 두 인물이 나타나자 그들은 즉시 팽팽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그때 대공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승리에 대한 곡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그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전체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는 그들의 어리석은 전술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자들의 관대함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10배로 갚아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진정으로 사악해 보였다. 그 보답할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겠다고 선언했다. 이 일들이 있은 후 아이린의 마음은 소중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흘러갔다. 그들은 정원에서 차와 과자를 즐기고 있었다. 어린 소녀는 대공이 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차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대공의 손이 그녀의 컵을 덮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요청하며 컵을 자신의 손에 쥐었다. 남자는 그 컵을 탁자 가장자리로 밀어 넣었다. 시종이 가까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채사레는 그에게 그 접시를 가져가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시종은 컵을 들지 않고 대신 도살당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다. 대공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습에 아무런 흥미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시종에게 상기시켰다. 그저 음료를 마시라고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하인이 기꺼이 따르지 않자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것임을 알았기에 한 기사가 그를 도왔다. 잠시 후 하인의 입에서 피가 솟구쳤고 컵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채사레의 유일한 후회는 귀한 컬렉션의 일부인 그 정교한 찻잔 때문이었다. 그 얼간이 때문에 세트가 망가져 버렸으니 그는 이내 젊은 여인을 마주하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그는 다과는 아직 남아있지만 오늘 차담회는 끝났다고 알릴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일린이 눈에 띄게 겁에 질려있는 것을 깨닫고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펑펑 울고 있었다. 그 광경은 대공에게는 어떤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그는 무력감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극심한 공포를 토해냈다. 한편 젊은 여인은 이제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감수성이 풍부한 채로 집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생각은 과거의 일들과 방금 일어난 일들로 흘러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무도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그가 무자비하게 제거한 모든 이들은 그의 목숨을 노렸던 자들이었기에 소름 끼치면서도 놀라웠다. 그녀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의 반응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들이 그의 목숨을 먼저 위협한 자들이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운명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순수한 자기방어라고 인식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반영이자 가혹한 전술로 행해진 일이었다. 끊임없는 암살 시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나게 피폐해지는 일임이 틀림없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그에게 어떤 도움이나 보호도 제공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젊은 여인은 자세를 고쳐 앉아 탁자에서 작은 상자를 가져와 무릎 위에 놓았다. 그 안에는 대공에게 주려던 시계가 들어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선물할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 그가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결혼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무도회가 열렸고 본질적으로 그의 귀환 이후 사건들이 너무나 빠르게 전개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선물할 기회를 아직 찾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였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의 생각은 방해받았다. 그날 어떤 방문객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밖으로 나가 문을 두드린 사람의 신원과 목적을 확인하려 했다. 그곳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였다. 그가 아버지를 찾는다고 생각하고 그녀는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말했다.
낯선 남자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이름을 물었고 그녀가 이름을 말하자마자 그는 비웃음에 가까운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에서 뒤로 젖히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남작의 말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말 아름답군. 아일린은 그의 신원을 물을 기회도 없었다. 혹은 상황에 대해 물어볼 틈도 없이 남자는 엘로드 남작이 자신에게 특정 상품을 팔기로 동의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성금까지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남자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약속된 물건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겁에 질린 아일린은 아버지가 정확히 무엇을 팔았는지 물었다. 남자는 엘로드의 유일하게 남은 소유물이라고 답했다. 바로 그의 딸이 자신에게 팔렸다고. 그렇게 드러났다. 아일린이 이제 그의 예비 아내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이 사실은 젊은 여인을 깊이 충격에 빠뜨린 듯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외동딸을 낯선 사람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남자는 그녀가 이 계약을 모른다고 짐작하고 준비할 시간을 사흘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현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즉시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 후 젊은 여인은 그 말들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채로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녀는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영원히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대공이 끈질기게 노력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당시 그들의 결혼을 주선하기 위해 그는 그녀의 운명이 처형되거나 어떤 비열한 자에게 팔려 결혼하는 것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는 그 두 가지 운명을 정확히 명시했는데 이는 그가 이 사실을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결국 젊은 여인은 즉시 궁전으로 떠났다.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집사 소니오는 그녀를 한동안 기다리고 있었으며 아일린의 부재를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바빴다며 자리를 비워 죄송하다고 말했다. 남자는 그녀의 사과를 들으려 하지 않으며 죄책감을 주려던 건 아니었다고 분명히 했다. 그녀는 오늘 대공 전하께서 시간이 되시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는 오지 않았다. 집사는 오늘 대공 전하를 뵙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멀리까지 온 아일린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소녀는 그의 곤란한 표정을 보고 대공 전하께서 그에게 뭔가 시키셨을 거라고 짐작했다. 소녀는 그녀가 속상해할까봐 새로 생긴 가게에서 미리 사둔 케이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하며 소녀를 기다리는 동안 창가로 다가갔다. 감정에 휘둘려 행동한 자신을 속으로 책망했다. 성급한 결정이었어. 대공 전하를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잊고 있었어.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혹시 그의 청혼을 거절한 것 때문에 그가 나에게 흥미를 잃은 걸까? 내 고집은 오만함 때문이 아니었는데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었어. 그저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대공 전하께는 내 행동이 어리석게 보였을지도 몰라. 이제 나를 기다리는 운명은 뭘까? 특히 아버지가 정말 나를 팔아넘겼다면 정말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당해야 하는 걸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떠나면 그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때 대공 전하가 갑자기 그녀 앞에 나타나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도 그녀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녀의 방문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그를 본 소녀는 부드럽고도 묘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며 말했다. 그에게 드릴 작은 선물이 있어서요. 작은 꾸러미를 내밀자 그녀의 손이 떨렸다. 별것 아니라고 말하며 지난 무도회에서 전해드릴 기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설명을 끝맺으며 말했다. 그저 작은 성의를 표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가 상자를 열어 시계를 본 순간 그녀는 비록 늦었지만
원래는 대공 전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드리고 싶었다고.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환하게 웃으며 분명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다. 그는 선물을 가슴에 꼭 안았고 그의 그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눌러왔던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감정이 폭발한 자신에게 즉시 당황했다. 그녀는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남자는 왜 사과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 때문에 계속 사과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흐느낌 때문에 말이 계속 막혔지만 그녀 스스로 상황을 설명하려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공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심지어 그녀가 이렇게 우는데 화를 낼 수 없다고. 그는 처음에 그녀에게 더 엄하게 대할 생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어느 정도 진정된 후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화가 났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가 아직 사교계에 정식으로 발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벌써 그녀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고. 게다가 대공인 자신과의 결혼을 거절했으니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의 유일한 소망은 그녀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아일린은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자가 물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할 생각이었냐고? 다행히 아일린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답했다. 아니었다.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 남자의 소나기에서 그녀를 벗어나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그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남자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그녀는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의 청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청혼하며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을 던졌다. 여전히 거절할 건가? 그녀는 그가 왜 처음엔 입을 다물었는지 이해했지만 그에게 물을 생각은 없었다. 진실은 그녀 스스로 밝혀내야 할 일이었으니까. 채사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가 자신을 완전히 올가매어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았다. 마치 사형 집행 직전에 선 것만 같았다. 오직 대공만이 그녀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국 동의했다. 그녀는 결국 대공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신념을, 어머니가 자신에게 심어준 모든 신념을 접어두고 그는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정확히 이뤄냈다는 듯 미소 지었다. 시선을 피하며 소녀는 대신 그에게 실험실 출입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대공비가 되면 자신은 그저 짐이 될 뿐이라고 말이다. 그녀는 그저 약을 완성하겠다고 맹세했다. 그 특정 재료들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남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대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놀란 그녀는 그에게 멈춰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간청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입을 맞췄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당황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는 입맞춤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결혼 후에야 실험실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자 채사레는 그녀와 동행하기로 했다. 그녀가 이제 자신의 배우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제부터는 떨어질 수 없다는 뜻이었다. 아일린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안경을 썼다면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을 거라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시선을 아래로 떨궜지만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들어올리며 당당하게 걸으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안경 없이 지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며 자신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채사레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물건에 부딪힐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격식 없이 그녀를 끌어안아 그녀의 얼굴을 더욱 붉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며 그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요란하게 행동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잠시 후, 남자는 그녀를 목적지로 안내했고, 소녀는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정말 이런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무의들로 가득한 곳,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 노랫소리, 그리고 곳곳에 취한 남자들로 가득한 곳이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도박장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그 광경에 움찔했고 군중 속에서 낯익은 여인을 발견했다. 이 여인은 이전에 아일린에게 의학적 조언을 구했었다. 치료법을 요청하며 고통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 말레나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수많은 감탄하는 시선을 끌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말레나에게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말레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그녀가 알아본 사람, 한때 자신이 찾아갔던 의사였다. 그녀 옆에는 키 크고 매력적인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의 손은 의사의 허리에 놓여 있었다. 아일린은 얼굴을 붉히며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알아봤을 거라고 짐작하며.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 것이다. 말레나의 표정이 변했으니까. 잠시 후 소녀는 남자들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단순한 가사의 그 노래는 남자들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들을 본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묘사했다. 대공조차 그 노래를 재미있어하며 픽 웃었다. 그는 아일린에게 말레나를 아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즉시 부인했다. 처음 보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그녀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재촉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떠나자고 했다. 한편 말레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의사가 떠날 준비를 하자 아일린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그녀를 웅장한 입구로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그녀가 정말로 계속 진행하고 싶은지 확인했다. 소녀는 확신했다. 이 기간 동안 아버지의 행적을 알아내야 한다고. 완전히 단호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저 답을 찾아야 한다는 압도적인 필요성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자신을 팔아넘겼는지 알고 싶어 했다. 대공은 그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진실을 찾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내 가장 비참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이 저택에서 가장 암울한 장소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술에 취한 그녀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대공은 젊은 여인의 얼굴이 공포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놀랐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냐고 물었다. 그녀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는 그녀의 곧 터져나올 눈물을 감지하며 부드럽게 그녀의 눈을 가렸다.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순식간에 떠올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아버지의 행동을 알아차렸는지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 여인은 몇 년간 남편에게 시달려 지친 듯 눈을 굴렸다. 그녀는 졸린 어린 딸에게 아버지가 늘 다른 여자들의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내와는 잠자리조차 같이 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었다. 어머니는 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딸만이 자신에게 남은 전부라고 한탄했다. 충격으로 얼어붙은 아일린은 어머니가 자신밖에 없다고 되풀이해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다. 채사레는 직접 그녀를 멍한 상태에서 깨우려 그녀를 불렀다. 소녀는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남자는 이내 그녀를 뒤에서 안았다. 소녀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울었고
대공은 그녀의 귀에 위로의 말을 속삭이며 괴로움을 달래주었다. 아일린의 눈물은 무거운 결과를 가져왔으니 그녀의 아버지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채살의 대공은 자신의 아이를 팔아넘긴 그를 혐오스럽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런 곳에서 그저 자신을 탐닉하고 있는 건가? 남자는 이어서 대공이 이런 환경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채살에는 결국 그가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공은 다소 성급했으며 만약 그 남자가 다시 한번 그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었다. 그는 심지어 그의 목숨을 빼앗겠다는 은밀한 위협까지 했다. 하지만 아일린을 위해 그는 그에게 마지막 유예를 주었다. 최후 통첩을 전한 후 남자는 아일린을 그 암울한 장소에서 데리고 나왔다. 도착하자마자 대공은 그녀를 의자에 부드럽게 앉히고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기 시작하며 이제 긴장을 풀고 눈을 떠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소매에 매달렸다. 채살에는 그녀의 감정 상태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어떤 분노도 억누르고 소중한 이를 계속 위로했다. 그는 소녀를 품에 안으며 자신과 함께라면 이제 안전하고 아무도 그녀에게 해를 입히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화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공유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여는 이 채널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우리가 감정을 교환할 수 있는 소박한 커뮤니티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겪는 고난을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